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아들을 독립시키지 않고 아들의 가정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위주로만 아들이 움직여주길 바랬던 시댁에서 남편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지금은 추억이 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얼마나 서운했던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댁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던 남편을 한 가정의 가정으로 독립시킨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우리 반에서 이런 아이가 있었나 할 정도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아이였어요. 친구도 두루두루 많지 않았고 절친한 친구 몇 명만 있었어요. 워낙 내성적이다 보니 먼저 말을 건네는 적도 그렇다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준 적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한 친구들과 있을 때에는 외향적으로 변했어요.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속마음도 터놓고 친밀했죠. 그래서 저의 인맥은 좁고 깊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집, 학교밖에 모르던 아이인지라 부모님에게는 말 잘 듣는 그런 예쁜 딸이었어요. 뭐 하나 투정 부리거나 고집을 피우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바라던 대로 엇나가지 않고 올바르게 그대로 컸죠. 엄마에게 들은 바로는 주위에서는 저 같은 아이라면 열이라도 키울 수 있겠다고 할 정도로 아기 때부터 순했다고 했어요. 저는 대학교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나왔어요. 여자가 악기 하나라도 잘하면 좋은 곳에 시집갈 수 있다기에 배운 피아노인데 글쎄요. 지금의 저를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저와 반대로 남편은 자유로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런 남자였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남편을 만났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저기 안 보이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남편을 보는 사람들은 죄다 쌍둥이인가 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편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바글거렸어요. 여자애들에게는 언제나 인기가 좋았어요. 제 친구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연인이 된 계기는 학교 수업이 끝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눈이 펑펑 오고 기온이 많이 떨어진 아주 추운 날씨였죠.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오뎅탕에 소주를 한잔하며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과 친구들이 여럿 들어왔어요. 포장마차로 들어온 남편이 저희 쪽 테이블을 보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한잔하자며 자리에 앉았어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제 친구들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했어요. 술을 주고받으며 기분 좋게 마시다가 게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술집에서 이런저런 게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왕 게임을 했었어요. 나무젓가락에 왕과 숫자들을 하나씩 적어놓고 왕을 뽑은 사람이 말하는 숫자를 뽑은 사람은 왕이 하라는 건 해야 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것을 하지 못할 경우엔 벌칙으로 술을 마셔야 했죠. 저희는 맥주잔에 맥주와 소주를 섞어서 중간에다가 놓고 게임을 시작했어요. 여러 번의 게임이 오갔고 다행히 저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기로 한 게임에서 제가 뽑은 나무젓가락에는 1번이 적혀 있었어요. 왕이 걸린 친구가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제발 내가 걸리지 않기를 바랬었어요. 내가 오는 숫자는 1번이랑 3번 둘이 뽀뽀하기. 아이, 나잖아. 1번 누구야? 나. 뭐야 이주 아주 신선한데? 모든 친구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도 오히려 정신이 말짱해졌어요. 주위에서는 뽀뽀이를 외쳐댔고 저는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친구들은 남편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조용조용한 제가
하나가 더 중요해 보이는 듯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놓고 제 앞에 놓여있는 맥주잔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아, 야, 뽀뽀는 무슨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음에. 남편은 자신의 벌칙주를 단숨에 들이키더니 저의 벌칙주까지 원샷을 했어요. 야유하던 친구들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환호했어요. 친구들은 제 대신 남편이 벌칙주를 마셨다며 남편의 소원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자기의 소원은 나중에 저에게 따로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시간이 늦었으니 그만 일어나자며 일어났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친구들은 핀잔을 주었어요. 저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말에 다하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부러웠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앞에 앉은 남편은 오늘 점심을 같이 먹자고 그랬어요. 당황한 저를 보고 남편은 어제 벌칙주의 소원이라고 말하며 수업이 끝나고 1시에 정문 앞에서 만나자고 말하고는 같이 온 친구들과 나갔어요. 친한 친구들이 데이트 신청받은 거 아니냐며 저보다 더 설레발을 쳤고 수업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은 데이트 잘하라며 저를 두고 가버렸고 저는 정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이는 남편이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선후배들과 인사를 나눈다고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남편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딱히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그런 저를 남편은 학교 앞에 있는 파스타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신은 토마토 파스타와 크림 파스타 2개 다 좋아한다며 2개를 주문해서 같이 나눠 먹자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러기로 했어요. 잠시 뒤 맛있는 냄새를 풍기며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고 남편은 앞접시를 부탁했어요. 파스타를 먹는 동안에도 남편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들이 지루하지 않았어요. 파스타를 다 먹고 일어난 우리는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은 벌칙주의 소원은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러 가는 것이었다며 오늘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었으니 내일은 제가 먹고 싶은 걸 같이 먹자며 먹고 싶은 것을 생각해서 내일 만나자고 말하며 저의 대답은 듣지도 않은 채 뛰어갔어요. 그날 오후에 친구들을 만난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친구들은 내일 또 보자는 거 보니 확실히 데이트 신청이 맞았다며 언제부터 너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냐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남편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친구는 저에게 남자를 뺏겼다며 삐죽거렸어요. 남편과는 평소에 많은 대화를 나누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제게 장난을 치는 걸까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자는 남편의 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어요. 평소라면 청바지에 티 하나 입을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이 옷도 입어봤다, 저 옷도 입어봤다, 또 머리를 묶었다가 다시 풀었다가 저도 제가 이런 아이였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하마터면 지각을 할 뻔했으니까요. 저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하얀색 반코트를 입었어요. 추위를 많이 타는 저는 무릎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목도리까지 둘러매고 학교를 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남편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먹고 싶은 거 생각해봤어?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럼 좋아하는 음식은? 나는 분식 좋아해. 그럼 즉석 떡볶이 먹으러 가자. 좋아? 너 오늘 부츠 신었네? 학교 앞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해서 그렇고 몇 정거장 더 걸어 내려가면 의자에 앉아먹는 곳이 있어. 조금 멀더라도 그리로 가는 게 어때? 그렇게 하면 날 편하지. 남편은 제가 부츠를 신은 것을 언제 또 봤는지 저는 남편의 배려심에 놀랐어요. 이래서 친구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길을 걸으면서 남편은 인도 안쪽으로 저를 두고 걸었어요. 오전에 친구들과 재밌는 일이 있었다며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거짓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웃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맛을 살려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야 하나? 여하튼 말 많은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남편은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대화를 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깔깔거리며 걸었더니 어느덧 떡볶이집 앞에 도착했어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학생들로 붐볐어요. 모든 테이블이 만석이라 저희는 가게 문 밖에 있는 긴 의자를 잠시 앉아 있다가 빈자리가 났다는 알바생의 안내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하얀색 코트를 입은 저를 보더니 알바생에게 옷을 잠시 놔둘 곳이 없냐고 물어봤고 알바생은 제 옷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빨간 국물이 튀면 빨라기 힘들다며 앞치마도 챙겨줬어요. 또 한 번 남편의 배려심에 감동을 받았어요. 앞치마를 맨 남편이 능숙하게 재료들을 주문했고 곧이어 테이블 위로 차려졌어요. 남편은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고 만들어야 맛있다며 주문한 재료들을 다 냄비에 집어넣었어요. 다 만든 떡볶이를 하나 먹어봤더니 정말 남편 말대로 여지껏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배부르게 떡볶이를 먹고 어제, 오늘도 남편에게 얻어먹은 것이 미안한 저는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사겠다고 말했어요. 남편과 저는 따뜻한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평소에 유자차를 좋아해서 그걸로 시켰어요. 남편은 겨울에도 시원한 것을 먹어야 한다며 얼음이 가득 들어있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저는 유자차를 몇 모금 마시다가 얼음을 아그작 깨물어 먹는 남편을 웃으며 쳐다보았어요. 그런 저를 보고 남편은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왜?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아니, 얼음을 깨먹는 게 너무 웃겨서. 그래? 악착악착. 근데 말이야,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혹시 나한테 이러는 거 그날 술자리에서 벌칙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야. 어? 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하기는. 나 너한테 관심이 있다고. 저의 질문에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란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줄은 몰랐거든요. 당황해하는 저를 보고 남편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고백을 할까 말까 하다가 내성적인 제 성격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조심스러워 말을 못했다며 그날 술자리도 친구들을 통해서 거기에 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일부러 온 거라고 말했어요. 너도 내가 싫지 않으면 친구로 말고 이성으로 한번 만나볼래? 갑작스런 남편의 고백에 저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껏 제가 먼저 좋다고 고백한 적도 저를 좋다고 고백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보고 남편은 지금 대답하기 힘들면 며칠 잘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라며 제 폰에다가 자기의 폰번호를 저장시켜줬어요. 그리고는 연락을 기다린다고 말했죠. 남편과 헤어진 저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닮고 싶어하는 성격을 가진 남편과 만나볼까? 며칠 동안 학교에서 남편을 마주칠 때마다 저는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신경이 쓰였는데 남편은 저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제가 거절을 해도 자신의 모습은 변함이 없다고 한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저는 남편에게 정문에서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내고 정문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멀리서 저를 본 남편은 손을 흔들며 저에게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어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게 저희가 연인으로 발전한 첫째 날이에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남편은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저희는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 사랑을 했고 어느덧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의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해 모임이 많았어요.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기념일 외에도 가족들의 생일이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봄에는 꽃놀이,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 겨울에는 겨울 축제를 즐겼어요. 정말 사계절 내내 식구들이 모인다고 생각하면 될 만큼 모임을 많이 했어요. 저도 결혼 전 몇 번 남편의 가족 모임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남편의 누나도 항상 있었어요. 시누이는 일찍 결혼을 해 자식까지 두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현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저처럼 아마 잦은 친정 모임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일을 제외하고는 오롯이 결혼 준비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여러 모임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바쁘게 보냈었는데 결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같이 가전을 보러 가기로 해놓고선 시간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날짜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남편은 미안하다며 그 상황을 모면하기만 했어요. 대부분 부부들이 결혼 준비로 많이 싸운다지만 저희가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그날도 남편과 신혼집에 들일 가구를 둘러보고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보자며 만나기로 했어요. 먼저 가구점에 들렸고 저는 침대에도 누워보고 소파에도 앉아보고 한번 사면 오래 사용할 것들이라 꼼꼼하게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눈으로만 쓱 보더니 이거 괜찮네, 저거 괜찮네. 도통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게 폭발했어요. 그만 나가자. 왜? 다 본 거야? 나 혼자 결혼하는 거야? 지금 나만 신났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나만 열심히 보고 있잖아. 나야, 너가 워낙 꼼꼼하게 잘 보니까 나까지 굳이 안 봐도 되잖아. 나는 너가 좋으면 다 좋으니까 너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자. 됐어. 다음에 나 혼자 와서 알아서 고를 테니까. 저는 투덜대며 가구점에서 나왔고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냐며 남편이 뒤따라 나왔어요. 저는 화가 나서 집으로 바로 왔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갑자기 두통도 오는 듯하고 저는 두통약을 2알 먹고는 한숨 자고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보니 친구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결혼 전에 신나게 놀아보자더니 왜 너는 안 나왔냐며 물어봤어요. 가구점에서 나온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는지 친구들과 즐기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건 일찍부터 알았지만 제가 마음이 상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다니 정말 이제 화가 나다 못해 이제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남편은 손이 완전히 깨기도 전에 저에게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게 빌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며 화를 풀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속이 너무 쓰리다며 해장하러 가자며 저를 이끌었어요. 가까운 보고집에 가서 맑은 탕을 시원하게 들이킨 남편은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어제 못 본 가구를 보러 가자며 저를 데리고 가구점으로 갔어요. 남편도 느낀 게 많았는지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그 모습에 화가 났던 제 마음이 조금은 풀렸어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같이 장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들고 여느 신혼부부들처럼 알콩달콩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 집에 가는 거 알고 있지? 왜?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한 달에 한 번 저녁 먹는 날이잖아.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저녁 같이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집에 먼저 가 있어. 나 오늘 회사 마감해야 해서 조금 늦을 거야. 알겠어. 그날은 시댁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여 같이 저녁을 먹는 날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이라 투덜대기도 그랬어요. 저는 오후에 먼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벌써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같이 오면 될 텐데 뭐하러 일찍 왔냐고 하면서도 옷 버린다며 앞치마 해주셨어요. 저는 준비한 음식들을 그릇에다가 옮겨 담고 수저를 놓았어요. 얼마 후 남편이 들어왔고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남편이 도통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일이 주말이라며 회사도 가지 않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자며 소파에 들어 누웠어요. 정말 저놈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어요. 겨우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저는 침대에 뻗었어요. 연애할 때에는 가족들끼리 자주 모여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는 남편의 집이 화목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 몸이 피곤해도 제가 가고 싶지 않아도 늘 가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같이 준비하고 뒷정리하고 옆에서 지켜볼 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막상 제가 움직이게 되니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저녁을 6번이나 같이 먹고 여행도 2번 다녀왔어요. 그것뿐이게요. 시누이의 생일이었던 날도 모였죠. 이제 곧 있음 아마 단풍놀이에 가자며 이야기가 나올 게 뻔했어요. 이야기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힌 것들을 하려니 정말이지 너무 싫었어요. 문제는 가족 모임뿐만이 아니었어요. 사람 좋아하기로 소문난 이 남편은 모임도 어찌나 많은지 일주일에 2-3번은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요. 신혼인데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게다가 모임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달 모임 회비에다가 정기 모임 외에도 여러 사람들과 따로 만나다 보니 또 돈이 들어가고 그뿐인가요? 축의금에 부조금에 돌잔치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경조사에 사업을 해도 이 정도로 인맥 관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가는 것은 그거에 곱절은 나가니 제가 학원을 그만두면서 받았던 퇴직금까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던 저는 신랑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어요. 당신,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어떤지 알아? 나야 모르지. 너가 다 관리하니까. 카드값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지.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빙빙 말 돌리지 말고 한 번에 이야기해. 당신 버는 것보다 지금 나가는 게 더 많아. 이러다가 우리 집 파산하게 생겼다고. 설마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쓴다고? 당신은 모르겠지. 벌고 쓰기만 하는데 알턱이 있나. 내가 또 뭘 그렇게 많이 썼다고 그래? 난 꼭 필요한 곳에만 쓰는데. 내역서 보여줄까? 이것 봐. 죄다 당신이 긁은 것들이잖아. 지금 카드로 긁은 것만 이 정도지. 현금으로 나가는 것들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전부 내가 쓴 게 맞긴 한데 내가 이렇게나 많이 썼었나? 이제 얼마나 쓰는지 눈에 보여? 당신 모임 개수 좀 줄여. 그것만 줄여도 생활비 반은 줄겠다. 야, 지금껏 이어오고 있던 것들인데 어떻게 줄이냐? 말도 안 되지. 아니,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만나도 되는 사람들이잖아. 너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가 본데.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다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내가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다 돌아온다니까. 애가 뭘 몰라도 한참을 몰라. 그럼 그냥 이대로 이렇게 펑펑 쓰면서 살겠다고? 우리 이참에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들어둘까? 혹시 모르잖아. 정말 이 인간이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생활비가 바닥이라고 아껴 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자뇨. 정말 이 인간한테 돈 안 쓰면 죽는 귀신이라도 붙은 건지 정말 이 철없는 남자랑 어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대책 없는 남편 덕분에 저는 그만뒀던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렇게 산 지 1년이 됐을 때 저희 집에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찾아왔어요. 양가 어른들도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입덧도 심하고 자주 배가 아팠던 저는 병원에서 몸이 약하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신 친정 부모님은 다니고 있는 학원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돈을 들여서도 태교를 하는데 피아노 소리 들으면 좋은 태교가 될 거라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부모님 생각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제가 벌지 않으면 생활비가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했어요. 저희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에서 선물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아기 방으로 준비한 곳은 벌써 아기 용품들로 가득 찼어요. 남편은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라며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그동안 본인이 이것만큼, 아니, 이것보다 더 많이 뿌린 것도 모르고 정말 애를 하나 더 키우는 듯 했어요. 그래도 받은 선물들로 출산용품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그것은 좋았어요. 저는 제가 임신을 하면 시댁 모임에서 자연스레 빠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 시댁에서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임신해 있던 10달 동안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모임에 참석했어요. 몸이 피곤해서 힘들겠다고 말해도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몸만 놨다가 편히 쉬다 가는데 뭐가 힘드냐면서 계속 저를 부르셨어요. 그날에도 만삭인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이제 배도 많이 불러서 조금만 움직여도 손발이 퉁퉁 부어서 힘든데 그런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에요.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곧 있을 자신의 생일에 맞춰서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을 했어요. 이번 내 생일엔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겨울에 동백꽃이 그렇게 예쁘다더라. 엄마, 좋은 생각이야. 동백꽃 나무 아래에서 사진 찍으니까 그렇게 예쁘게 나오더라고. 너무 좋다. 너의 생각은 어떠니? 저도 다행히 좋죠. 엄마 생신인데 엄마 가고 싶은 걸로 정해 보세요. 저기 어머니, 왜 그러냐? 저 그때쯤 출산 예정일이라서 힘들 것 같은데요. 너 출산 예정일이 내 생일 일주일이 아니냐? 네, 맞아요. 그럼 괜찮아. 애가 날짜 맞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철에는 늦게 나오거든. 그래도 몸이 불편해서. 그래, 당신은 힘드니까 우리끼리 다녀올게. 우리 여행가 있는 동안 처갓집이라도 잠시 가서 쉬는 게 어때?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괜히 몸도 무거운데 같이 다니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어. 그럼 엄마, 우리 어디로 갈까? 제주도에 동백꽃으로 예쁘게 꾸며놓은 곳이 있던데 그리로 가는 건 어때? 제주도 가는 항공권이 있으려나? 숙소도 알아봐야 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찾아볼게요. 걱정 마요. 겨울이라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를 제외하고 다들 신나서 여행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바로 코앞인 만삭인 산모를 앞에다 두고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특히나 항공권, 숙소 등 식구들보다 앞장서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남편에게 화가 났어요. 그 후로 밥맛이 뚝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편에게 몸이 힘들다며 일찍 일어나자고 말을 했고 남편은 시누이의 방에 가서 잠시 누워있으라며 하던 얘기는 마저 하고 가자고 그랬어요. 정말 시댁 식구들만 없었더라면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시누이의 방에 있으면서도 거실에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소리 때문에 심장이 요동을 쳤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저를 약 올리나 싶었어요. 한참을 씩씩거리며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온 저는 남편에게 울분을 쏟아냈어요. 지금 제정신이야? 언제 애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행을 간다는 거야? 엄마 말씀 못 들었어. 첫 애는 늦게 나온다잖아. 그래서 가겠다는 소리야? 벌써 예약 다 했어. 내가 못 가면 식구들 다 못 가. 내 생각은 눈꽃만큼은 하긴 하니? 네 생각해서 너는 처갓집에서 쉬라고 한 거잖아.
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 너 이런 애였으면 결혼 안 했어. 뭐라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마마보이였으면 결혼 안 했다고 미친 인간아. 이 애는 나 혼자 만들었니? 나 혼자만의 악이야? 어쩜 이제 곧 아빠가 될 사람이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는 이거 하자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 하면 저거 하고. 정말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네. 야, 너 말 다 했냐? 내가 틀린 말 했어? 여행을 가든 말든 네 맘대로 하고 살아. 저는 방에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펑펑 울었어요. 계속해서 남편이 나오라며 방문에 쾅쾅 두드렸지만 저는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런 걸 믿고 내가 결혼을 했다니 후회뿐이었어요. 저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를 만큼 울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와보니 남편은 술을 마셨는지 소주병이 너부러져 있고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배 때문에 아픈 허리를 붙잡고 정리를 했어요. 여행을 가기만 해봐라. 이를 갈았어요. 시댁에서 여행을 가기로 한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느라 제 앞에서는 여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죠. 저는 태어날 아이에게 입힐 베네 쪼고리와 속사계, 겉사계 등 병원에 가져갈 출산용품을 가방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출산 3주 전부터 준비하라고 되었던데 저는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장님께 드릴 선물을 챙겨서 학원으로 갔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당분간 일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원장님은 건강하게 출산하라며 덕담을 해주셨어요. 막상 아이가 태어날 것을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되니 더 두려웠어요. 그날 밤은 몸이 피곤했는지 더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가 갑자기 쫙 조이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한 번씩 뭉치긴 했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왠지 오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지 않을 때 가방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병원에 있으면 잘 씻지 못하니까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진통이 오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또 한 번의 진통이 느껴졌어요. 병원에서는 몇 분마다 진통이 일정하게 오는지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진통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5분 간격으로 일정하게 오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서 자던 남편을 깨워 병원으로 출발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진통이 와서 걷다가 진통 올 때는 난간을 붙잡고 쉬다가를 반복했어요. 분만실에 들어간 저는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도 입에서 소리가 났어요. 간호사들은 저에게 호흡법을 알려주며 조금만 힘을 더 내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리에 얼굴이 터질 듯이 힘을 주었더니 꾸물렁거리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 가슴에 올려진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의 그 감정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주었고 열이 떨어지지 않아 남편이 수건으로 제 몸을 계속해서 닦아주었어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양가 어른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저를 닮은 예쁜 여자아이라며 좋아하셨어요. 저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이를 보러 갈 수 있었어요. 간호사가 머리에 핀을 꽂은 제 아이를 데리고 와 저에게 얼굴을 보여주는데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너무나 작고 예쁜 아이였어요. 병원에서 3일을 지내고 바로 옆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옮겼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지도 몰랐어요. 친정엄마가 미역국 안 끓여줘도 되겠다며 전화를 하셨기에 그때 알게 되었죠. 나 다녀올게. 기어이 가겠다는 소리야? 간다고 다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럼. 그리고 여기 있어봤자 나랑 할 것도 없고 도움되는 것도 없는데 안 그래? 아무것도 할 게 없다니. 내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자꾸 어린애처럼 왜 그래? 조리원에서 편안하게 다 도와줄 텐데 그러려고 비싼 돈 주고 여기 들어온 거잖아. 갔다가 빨리 돌아올게. 남편은 산후조리원에 들어온 날 저를 내팽개치고는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몸도 회복이 되지 않아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힘든 저를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하나뿐인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시댁의 일이 먼저인 변함이 없는 남편에게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모유를 먹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모유 수유가 끝나고 제 방으로 올라온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돌아와.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생신기념인데 그것도 이해 못해? 장난해? 나도 오늘 생일이야. 저는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자기 엄마 생일은 그렇게 챙기면서 마누라 생일은 기억도 못하는 게 자기들 생일은 그렇게 모이면서 내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에 기가 찼어요. 저는 지금껏 시댁 식구들에게 무엇이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더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그때 남편이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쏘아보았죠. 그 뒤로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앞에 있는 남편을 옆으로 밀치고는 저에게 다짜고짜 쏘아붙였어요. 아무렇지 않게 혼자 잘 있구만. 네가 내 생일에 망쳐? 기분 좋게 인간 내 꽃갱판에 쳐야겠어? 네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이지.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건지. 싫으면 지 혼자 싫으면 될 것을 왜 내 아들한테까지 강요해? 왜 우리 가족사를 왜 해집고 다니는 거야? 나랑 내 아들 사이에 네가 뭔데 비집고 들어오냐고. 대꾸할 가치도 없었어요. 아니, 대꾸하기도 싫었어요. 되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나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남편이나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그 소리에 조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갔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죠. 저는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이 남자는 정말 아니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퇴원을 한 저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같다고 친정에서 몇 주 더 있기로 했어요. 친정에 도착한 저는 남편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내 가정은 내팽개치고 시댁 일에만 발벗고 나설 것 같으면 같이 못 사니 무책임하게 지낼 것인지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살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결정이 나면 다시 오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저의 단호함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친정으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저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의 가정은 여기인데 그동안 너무 무신경했다며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다 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 말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저희 모든 패턴이 아이 위주로 돌아갔어요. 집안일도 아이가 잘 때 후다닥 해야 했고 새벽에도 수시로 먹고 자고 하는 통에 잠을 깊이 잔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예전처럼 모임을 하고 늦게 들어오지 않고 퇴근 후에 집으로 바로 와 아이를 같이 보니 조금 나았어요.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저희 둘 사이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져 갔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예전처럼 집에도 자주 오지 않자 몇 번을 저희 집으로 찾아왔었어요. 그리고는 또 악담을 퍼부었죠. 아들이 결혼 전에는 내 말이면 껌뻑 죽던 세상 다 아는 효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졌다며 이제는 엄마나 안중에도 없고 처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천하의 불효자가 됐다며 그건 다 저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된 거라며 소리 질렀어요. 아들내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 속이 풀릴 때까지 퍼붓고는 돌아가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너무 힘들어했고 저는 괜찮다고 남편에게
우리 아이만 생각하자며 다독여 주었어요. 남편이 시댁과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하고 중요한 행사에만 참석하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지치셨는지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시고요.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자기 아들을 빼다박은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한창 예쁜 짓을 많이 하는 시기가 다가오니 더더욱 더 그랬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할머니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 손녀를 미워할 리가 있겠어요?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의 사이는 이 아이 때문에 조금씩 풀렸고, 시어머니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아들을 품에서 내려놓으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아들을 존중해 주기로 하셨어요. 예전처럼 가족 행사를 모두 다 모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따로 또 같이 여전히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관심이 아들에서 아이에게 넘어온 것이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난 남편은 가정에 더 충실했고 그 많던 모임도 정기 모임에만 참석하는 걸로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지금 저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일과 가정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도움이 컸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못해준 것이 미안하시다며 아이는 자기가 봐줄 테니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시어머니는 아이의 손에 사탕 하나를 쥐어주시고는 학원에 들러서 저랑 인사를 하고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이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